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격차해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연자부터 소개하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랑 친하신 분입니다.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희수 헌재소장 어제 투표하셨죠? 예, 투표했습니다. 어떻게 찬반 중에 뭐 어떻게 찍었습니까? 그 비밀 투표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막 만세 부르고 금메달 딴 것처럼 환호성 치는 걸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캐스팅 보트는 국민의당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왜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금메달을 땄을까요? 왜 저러시나 저도 좀 약간 당황했는데요. 네? 저렇게 좋으실까? 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게 뭐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그렇게 어떤 표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네? 그건 앞으로의 그 국회 운영에 있어서 더 많은 협치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그 시그널을 준 건데요. 뭐 그런 면에서는 뭐 나름 굉장히 의미 있는 또 그런 표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 어제 청와대 브리핑 보셨죠? 예. 엄청 짜증을 내던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 자세가 안 갖춰진 거죠. 네. 그러니까 야당과 대화하고 뭔가 같이 일을 풀어나가려는 것에 대한 아직 자세가 안 갖춰진 모습이어서 뭐 그 부분도 마치 자유한국당이 막 좋아하는 모습과 청와대가 이렇게 실망하는 모습이 솔직히 제가 보기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하이킥의 경제머슬, 경제폭로는 내게 맡겨라.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좋아했을까요?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요. 일단은 제동을 거는데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제동인지 아닌지 그리고 자기네들이 주도해서 된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하여튼 결과에 좋아하는 그럼 뭐 진짜 좀 어린애들 같은 네. 와 뭐 싸우다가 저쪽에 코피 터진 거고 이긴 것 같은 화투판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이제 7점, 8점에 나는 이제 이 바가지를 쓸 수 있는데 네. 가다가 누가 이제 엄마가 과일 갖고 나오면서 엄마가 잘못해갖고 화투판을 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밑장 빼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 상태고 그래서 좋아할 일은 아니었지만 일단은 뭔가 우리도 사당 체제의 운영 패턴은 이런 거라는 거를 메시지를 전했다는 점에서는 뭐 평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만은 뭐 자기네들 힘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남이 날까봐 걱정하고 있었는데 누가 판 엎어줘서 그렇죠. 좋아하는 그 모습이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결의 김재섭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첫 방송 하셨는데 네. 굉장한 호평을 받으셨습니다. 원래 그렇게 방송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고 저도 방송 봤습니다. 오늘 또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보도 하나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홍라희 전 관장 등 삼성 오너 일가가 호텔 신라를 통해 고급 식자재를 공짜로 이용해왔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과의 이 같은 갑질 행위가 호텔 신라와 오너가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룹 전체가 나서서 시스템화시켰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권호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개에 50만 원 가까이 하는 멜론. 한 마리에 비싸면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싱싱한 참치. 부르는 게 값인 잡은 지 16시간 된 옥돔. 연매출 300조 원의 거대 기업을 이끌고 있는 홍라희 관장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등 삼성 오너가가 공짜로 즐겨 먹던 음식들입니다. 시중에서는 찾아보기도 힘든 이 같은 식자재를 구하는데 호텔 신라의 직원들이 상당수 동원됩니다. 호텔 신라 좋은 식자재 TF에서 제철 식자재 TF 등으로 이름을 바꿔온 삼성 오너가 식자재 공급팀은 총 4개 부분으로 나뉩니다. 좋은 식자재 TF에서는 호텔 신라에서 가장 조직 충성도가 높은 최고 실력자들을 선발해 한식과 중식, 일식, 양식 등의 분야로 보냅니다. 선발된 인력들은 식자재 선별을 위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거나 해외 유명 원산지를 찾아 헤맵니다. 체재비와 구입비 등 모든 재반 비용은 호텔 신라 법인에서 전부 됩니다.
하지만 좋은 식자재가 발견됐다고 바로 삼성 오너가로 진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굴된 식자재들에 대한 리스트가 사업보고서 형태로 꼼꼼하게 작성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작성된 보고서는 호텔신라 내부 보고 체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받아갑니다. 부문 책임이 직접 보고서를 들고 서초 삼성 40층으로 가죠. 조금만 잘못돼도 담당이 난리를 쳤어요. 서초 삼성타운에서 40층은 최근까지 삼성 미래전략실이 있던 장소입니다. 호텔신라에서 작성된 보고서는 미래전략실 호텔신라 담당이 직접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는 삼성 오너가가 이용할 식자재 리스트업부터 구매, 재구매, 배송 지시까지 모든 것을 총괄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갓 잡힌 생참치를 호텔신라 동경 사무소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동경지사가 구매해서 일사불란하게 배송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삼성 오너가의 세계 최고의 음식 재료를 공짜로 공급하는 시스템은 지난 3월 삼성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에도 꾸준히 가동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시아경제TV 권호철입니다. 자, 지난번에 신라호텔에서 삼성 총수 일가의 식자재 전단 팀이 있어서 회사 돈으로 식자재를 구매한다 이런 보도를 저희가 해드렸는데 그 후속 보도입니다. 이번에는 삼성 미래전략실, 삼성그룹의 컨트롤 타워라고 불렸던 미래전략실이 이 모든 과정을 총괄 지휘했다. 뭐 이런 내용의 보도인데요. 최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진짜 그 회사 돈을 빼먹는 것, 그리고 또 이거는 또 회사 물품이거든요. 예, 뭐 식자재로 표현하니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네, 이거는 회사의 자산입니다. 회사 돈 주고 샀으면. 근데 이거를 빼먹었다 하면은 뭐 결국 돈을 빼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결국 이거는 이게 진실이라면 이제 이건 뭐 횡령이죠. 그리고 특히나 뭐 지금 이제 방송에 나왔지만 뭐 참치 뭐 이런 거 뭐 진짜 고가의 몇억, 네, 단위가 되는 그런 식자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건 검찰의 수사도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고,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적인 비난뿐만 아니라 이거는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좋은 식자재 TF가 삼성 신라호텔, 호텔신라의 구매부 소속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좋은 식자재 TF는 제철에 나는 제 음식을 발굴해내는 게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전국 뭐 100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좋은 걸 하는데, 사실 이래서 이제 발굴이 되면요, 사실 초기에 R&D 뭐 비용처럼 이거 비용을 털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 개발비가 필요하니까. 네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분명히 어떤 비용 처리가 돼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과거에도 한번 문제가 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2014년도에 네. 그때 호텔신라가 세무조사를 받는데, 네, 그때 뭐 논점이 이게 특별조사냐 아니면 정기감사냐 이거 갖고서 얘기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국에서 나왔습니다. 유통기업을 하는 이국에서 나와서 했는데, 당시에 약간의 이건희 개인 돈이 장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호텔신라에서의 해명은 이것이 이런 연회나 이런 식자재를 구매하는 데 썼다. 그리고 그 해명으로 이제 끝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의 어떤 국세청에서도 사실 우리가 뭐 알고 싶은 내용을 뭐 증빙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과연 이것이 횡령인지 또 아니면은 진짜로 그런 개발비라든가 이런 걸로 비용이 처리가 됐는지 등을 정확히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뭐 총수들이 고마울 수도 있죠. 제철 음식이 독이 있나 없나 먼저 드셔보시고 우리한테 준 거니까 뭐 감사한 마음으로 뭐 좀 더 우리가 사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웃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2014년에 이제 뭉칫돈이 그때 발견이 됐다. 저도 기사를 쓴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또 다른 자금들이 이렇게 흘러들어온 정황을 저는 포착을 했었던 게 있었고요. 그거는 뭐 저희가 후속 취재를 통해서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 이 식자재 삼성 총수 일가가 식자재를 저희가 확인된 횟수만 10에서 12년 전부터 이런 식자재를
계속 공급을 받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2014년에 뭉칫돈이 발견됐다. 그것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삼성 총수 일가는 공짜로 식자재를 받아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네. 김재석 기자는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탐사 보도 같은 경우는 사실 한겨레가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좋아하잖아요. 놀라운 사실도 아니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말입니까? 이제 집 공사비 관련해서 또 이 비슷한 그렇죠, 형태가 맞습니다. 한번 비슷한 나온 적이 유형이에요.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기업 문화 아니면 기업 경영자들의 인식이 얼마나 후진적인가를 보여주는 거고, 이게 이제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재벌 총수 이른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정말 하기 싫은 총수. 네. 왜 하기 싫어하겠습니까? 이래서 하기 싫은 겁니다. 총수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총수 가족이. 네. 이미지가 아니면 그렇게 그렇죠. 행동이. 그러니까 행동이 그 이미지를 만들어 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거고, 이게 뭐 과연 삼성뿐이냐? 네. 근데 저는 뭐 삼성뿐만이 아니라라고 아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왕 말씀을 시작하셨으니까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네이버 쪽에다가 요구를 해서 황제 과외를 받았다 뭐 이런 보도가 또 한겨레에 나왔더라고요. 진경준 검사장 보도로 올해 기자상까지 타셨는데 그 후속 보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오늘 한겨레가 오늘 아침에 단독 보도 예, 맞습니다. 나갔는데요.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 진경준 검사장이 네이버에 이제 김상원 사장 전에 이제 김상원 전 대표의 맞습니다. 인연을 통해서 예? 아이가 고등학교 때였답니다. 그래서 보내면서 약간 인턴처럼 좀 현장 얘기를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이제 이거 뭐 너무 어리고 현장을 보기엔 너무 어리고 그래서 약간 밀어놨다가 진경준 검사장의 메일로 아주 호통을 받고 다시 오라고 해서 도와준 뭐 그런 사례였는데 예? 참 뭐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한겨레가 특종을 해서 진경준 검사장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그렇죠. 지금 감옥에 가 있죠. 예. 그 당시 드러난 게 다인지 더 있는지 뭐 갑자기 우리가 취재가 좀 부족했는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 정도였습니까? 참 네이버가 사실은 뭔가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규정을 굉장히 따지는 조직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규정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렇죠. 10원짜리 하나도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해명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정말 이 정도 두께, 뭐 과장을 좀 보태면 이 정도 두께의 그 보고서를 써서 제출을 해서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규정을 따지는 기업들이 삼성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뭔가 한쪽은 총수가 뭔가 지시를 하면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렇게 최고급 식자재 하나에 뭐 10억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참치를 그냥 막 계열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준다든지, 안 그러면 검사장급의 이런 고위직이 회사에다가 내 딸 좀 어떻게 교육 좀 시켜봐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규정에도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주 칼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재벌 총수 일가들이 생활비를 안 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다 회사 비용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 뭐 총수 일가들 그 개인 집에 뭐 전기 요금까지 다 회사 돈으로 냈다라는 것도 뭐 이렇게 일부 나왔었던 기억이 있어서 기억이 되는데,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총수 일가 뭐 어느 뭐 꼭 재벌뿐만 아니라 고위직에 어디 가는 사람들이 높아지면 거기서부터는 공과 사를 거의 구분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회사이자 개인이자 다 이게 이제 하나처럼. 그리고 아마도 이제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이제 높은 사람이 이제 오니까 뭐 그거를 받아줘야 되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표이사는 뭐 그 규정이 있건 없건 간에 나의 뜻이 결국 회사를 위한 것이고, 이러한 규정 위반이
어떻게 보면 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과 사를 구분 못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가면서 이런 이제 부도덕한 행위들이 나오는 거고, 자, 어떻게 보면 진짜 되게 쫀쫀하잖아요. 무슨 뭐 집 고치는데 회사 돈 갖다 고치고 밥 먹는 거 회사 돈으로 사다 먹고 전기요금도 회사 돈으로 내고 이런다는 건. 근데 그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아마 의식을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호텔에는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콤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콤플리멘터리에서 오시는 분한테 돈을 안 받고 이렇게 대접하는 듯한 그 서비스 업계에 이제 콤프 처리한다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콤프 제도가 조금 이런데 뭐 악용이 되지 않았었나도 생각이 됩니다. 뭐 저 진짜로 유명한 분이 오시면 그분에 대해서 콤프 처리를 했는데 그 유명한 분이 오셨다는 자체로 호텔의 이 소위 말하는 가치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이 지금 남아 있고, 그런 이제 뭐 할인 제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제도가 좀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냥 뭐 위에서라든가 와서 하시면은. 그래서 이거는 진짜 지금 뭐 삼성에서는 어떤 반응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뭐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는 호텔 신라 지분도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부분, 또 이 항상 이 정기 조사나 뭐 특별 감사나 하면 증권 이걸 다 한꺼번에 보는 등등, 이게 뭐 지금 볼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년 7월 달에 정기 세무조사가 있습니다만 이제 4년, 5년 차에 한번 꼭 정기검사는 그 주기가 돌아오니까 뭐 그걸 앞당기든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번에는 그런 것들까지 좀 자세히 봐서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밑장 빼기가 안 되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기사를 봤잖아요. 예. 기사를 봤는데 저희 보도에 보면 이제 미래전략실이 이거를 총괄주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미래전략실은 지난 3월에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해체를 했습니다. 그 주범으로 찍혀가지고 해체가 된 상황인데, 요즘 다시 이제 삼성그룹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래전략실 부활의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사실 이런 그룹 총수의 식자재, 부식재료를 납품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미래전략실은 다시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전략실이라는 게 말씀대로 이제 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거죠. 네. 그룹.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계열사가 있고 그 여러 계열사가 각자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더 각 기업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될 수 있느냐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인 건데.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삼성그룹의 이제 컨트롤 타워였던 미전실은 어떤 그룹의 그런 이익도 되게 뭐 중요하게 생각했겠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게 총수 일가의 이익에 대해서 더 지금까지 그 일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 뭐 이제 비서실, 그 다음에 뭐 기조실부터 쭉 해서 지금까지 그 재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그 내부의 어떤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그런 조직들이 하는 일이 그룹 총수 일가의 개인적인 이익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고 봉사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 뭐 그게 이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해체를 한 거고, 아마 이 식자재 이런 것도 아마 그분 그 미전실에서는 총수 일가의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면서 그룹을 경영하셔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중요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아마 그거에 따라서 그 임원들은 또 그렇게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기 기사에 보시면 예. 옥돔인가요? 아, 예. 옥돔인데 그게 잡힌 지 16시간 이내의 것을 수배를 해서 그거를 공수를 해야 된답니다. 싱싱할 때. 예. 근데 저는 그 16시간이 무슨 의미인지 저희는 파악을 그거는 못했는데. 또 제가 좀 압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사후 근육 경직이 풀어지기 전에 네. 쫄깃쫄깃한 걸 드시기 위해서는 16시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체가 되기 전에.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라는 그렇죠. 말이 나오는군요. 섬 출신 아닙니까? 제가. 아, 그렇군요. 김현숙, 예. 미래 전략식에 네. 이 앞뒷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뭐 총수만을 위한 그 회사가 되는 그런 지원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최근에 이제 뭐 굉장히 놀라운 기사를 봤는데, 지금 대만에서 마이크로 LED를 지금 상용화해 버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LED의 차세대 LED인데 네.
사실 그 회사를 삼성에서 살라 그랬거든요. 이재용 그 구속되기 막 그쯤에 샀어야 지금 뭐 다음 핸드폰이나 뭐 다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와, 그러면 OLED를 바로 띄워놓고 그쪽으로 갈 수 있겠네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유야무야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미래 전략실에 했으면 박수 받고 좋을 텐데 네. 뭐 해체가 되면서 그런 거 이제 유야무야 돼서 지금 이제 우리가 후발 주제가 돼 버렸어요. 대만보다. 그 회사는 또 우리가 살라 그랬는데 못 샀고. 그래서 미래 전략실이 진짜 자기네 기능과 역할을 다 했으면 이런 얘기 안 듣죠. 그리고 진짜 잘했으면 총수가 뭐 진짜로 그런 결정 내리시는데 이거 먹고서 힘내서 할 수 있는 뭐 해줘도 우리 그냥 물 타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물 타시는 것 일인데 같은데. 물 타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빨리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깔아뭉개고 있으시는 것 같아요. 한치의 의혹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치호 의원 찾는 줄 알고.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재숙 기자 삼성 또 출입하셨잖아요. 네. 해보신 적 있잖아요. 미래전략실이 지금 뭐 이 사건 그 식자재 갑질 오너일가 식자재 갑질을 전체적으로 이제 총괄했다 요 내용 말고도 앞서서 이제 미래전략실 해체 이유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에 또 미래전략실이 앞장섰다 요런 문제도 또 같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삼성 내부에서는 이런 그룹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방에서 융단 폭격을 받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자꾸 지금 내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삼성 뭐 오너뿐이 아니라 사실은 밑에 임직원들도 그 체제가 익숙하죠. 아 미래전략실 체제가 구조본 그러니까 체제 뭐 이런 누군가가 거. 네. 어쨌든 명령을 내려주고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의 어떻게 뭐랄까 수발을 들어주고 또는 명령을 내려주고 하는 체제가 네. 너무나 익숙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보면 되게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금의 삼성 내부에서는 여전히 그 향수가 많을 거고요. 근데 뭐 지금까지 쭉 지켜봐 왔듯이 그게 지속되면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거는 이미 징조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일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도 미래전략실 때문이거든요. 미래전략실이 나름대로 좀 담백하게 운영이 됐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룹의 전체적인 경영 리소스를 나눠서 좀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기능을 좀 했다면 뭐 굳이 거기까지 갈 이유는 없었는데 그거 이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그 이른바 관리를 한 거죠. 삼성뿐이 아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이제 그룹 총수를 감옥에 가서 몇 달씩 있고 앞으로도 뭐 기약이 없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사가 앞으로 이 투자나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앞날을 기약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내부에서는 그 체제에 대한 향수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대만의 MLED 인수전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그 이상한 일을 자꾸 도맡아서 하는 그런 조직을 왜 그게 필요하다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이제 네. 자금도 들어가고. 아니 그 지주회사 체제를 정말-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 그것들을 이제 전환을 빨리 시키는 이제 과정에서 지금 네. 멈춰 있는 상태고요. 빨리 말씀하신 대로 전환해서 투명하게 이제 가야 되겠죠. 이제 뭐 과거 예들을 보면 한 이제 2년 고생합니다. 삼성이. 그러다가 이제 뭐 복귀 뭐 이런 시나리오 나오면서 벌써 다시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뭐 네. 그런 시나리오가 가동되는 징조가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각 그 전자니 물산인데 쫙 있다가 다시 이제 모이죠. 그렇죠. 쫙 모이면서 다시 그 무슨 삼성전자가 뭐 사고를 하나 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아이폰한테 질 때 네. 그때 이건희 회장 돌아오면서 6로 이제 대응을 한 것처럼 그런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뭐 2, 3년 안에 이루어질 일인데 다시 할 때는 뭐 그런 우리가 이 미래전략실처럼 아주 전략을 짜주고 이렇게 통일되게 하는 것도 사실 삼성이 세계 1등 되는데 도움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는 좋게 가고 지주회사로 해서 어떤 총수의 그런 입김을 빼는 그런 진짜 이 선한적인
이 일들이 이제 벌어지지 않는 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삼성을 보는 눈은 굉장히 높아져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예, 최배 의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뭐 저도 공감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복귀를 해야 된다거나 네. 또 복귀하려는 어떤 조짐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진짜 절대 그러해서는 안 된 일인데,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총수들 그 형사 재판을 받으면은요, 그 이제 판결문을 보면 뒤에 항상 이런 말이 납니다. 가명에 대한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려고 국가 경제 이바지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꼭 들어가요. 근데 이번에 이재용 그 재판에는 국가 경제 이바지라는 말이 없어요. 왜? 국가 경제 이바지 할 기회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삼성을 제대로 경영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복귀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뭐 지금까지 잘해와서 삼성이 잘 됐으니까 다시 와야 된다라고 얘기할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맞자마자 자기 그 승계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작업을 하다가 결국 오히려 그룹을 지금 완전히 망쳐놓은 거잖아요. 이미지를 완전히 그냥 이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뭐 그 법에 의해서 외국에서 이렇게 불법 행위를 저지른 그런 회사들도 뭐 그 미국에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도 있었는데, 이제 물론 삼성이 거기엔 적용이 안 된다고 다행히도 한다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오히려 기업을 망쳤거든요. 그런 면에선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복귀할 명분도 없고, 그리고 그럴 필요성도 제가 보기에는 그룹에서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후에 미전실 같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진짜 전문 경영인들이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SK가 그 최태원 회장이 이제 감옥 가 있는 동안에 이제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통해 가지고 수펙스 추구회를 이렇게 협의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의 이제 좀 변화된 모습을 삼성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아까 네? 그 향수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이미 그게 그 현실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이제 이파라고 유럽의 가전 전시회가 있었는데 네. 삼성전자의 가전을 총괄하는 이제 직책은 부장인데 사장급이거든요. 네네. 사장이 임부근 사장. 네, 네.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하는 거는 1000분의 1도 안 된다라는 표현을 써갖고 정말 기자들을 뜨악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그 똑같은 현상이 언제 있었냐면 이건희 회장이 옛날에 김용철 변호사의 그 비자금 폭로 떡감 이제 비자금 폭로하면서 물러났다가 다시 복귀를 할 때 네. 그때도 최지성 부회장이 당시 삼성전자의 사장이었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희 회장이 복귀를 해야지 된다라는 이제 운을 띄웠는데, 그때 그걸 신호로 해서 그 작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회장이 복귀를 하고 미전실이 부활을 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의 구조본에서 미전실로 이름을 바꾸면서 지금 김순택 이제 실장이 이번엔 제가 보기에는 윤부근 사장이 그 총대를 맨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 기사를 썼는데 삼성전자에서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기사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그런 그 유의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호텔 신라에서 일어났던 이 식자재 갑질은 최양호 고문께서 지금 말씀을 하셔서 다시 말씀드리면 2014년 그 이전에 들어왔던 뭉칫돈들에 대한 그런 조사도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그런 큰 사안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금 삼성 관계자들이 보고 계시니까요.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그것까지 보도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요새 대기업 갑질 문제 제대로 다루고 있는데, 며칠 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언론 인터뷰가 화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하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비교한 내용. 저는 그걸 보면서 김상조 위원장이 정말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그리고 애플이라는 기업을 잘 아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하청업체 그리고 협력업체를 팔비트는 데는 애플이 글로벌 1등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스티브 잡스는 굉장한 사람이고 이해진은 좀 이렇게 땅짓고 헤엄치는 그런 사업자로 이렇게 폄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 다 보면은 무에서 유를 창출한 그런 창업가인 거죠. 제대로 된 기업가였던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이제 비교할 만한 대상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무나 스티브 잡스랑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해진 그 전 사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굉장히 좋은 그 반열에 오른 훌륭한 창업가다라는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네이버에 관련된 그 불공정 거래 행위들이 계속 쏟아져 오거든요, 공정위에. 그러니까 뭐 최근에도 무슨 그 광고에 관련됐던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그 과징금을 안 때리고 동의의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가 이런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서 그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잘 뭐 개선시키고, 그리고 뭐 이제 과징금 낼 돈 있으면은 그 돈으로 이렇게 다른 데다 더 이렇게 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그 이제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이제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이버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제 김상조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직접 접하니까 뭐 스티브 잡스와 뭐 아이폰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좀 부족한 부분이 이제 느껴져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솔직히 뭐 본인이 오늘 뭐 사과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봐도 그렇게 적절한 그런 지적은 아니었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 뭐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러니까 국가기관인 거잖아요. 이제 장관인데 개별 기업의 기업가 하나를 이 사람은 이건 잘하고 이건 못한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수나 뭐 경영학 교수님들이나 경제학 교수님들이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국가의 장관급의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렇게 하신 거는 별로 이렇게 안 좋은 표현이었고, 그래서 아마 본인도 그렇게 오늘 이제 수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말로 해서 예, 말로 최영우. 넘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요? 미국에서 만약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 그럼 이건 100% 소송입니다. 100% 소송이고 지금 왜 그렇죠? 아니 이제 확실하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죠. 왜냐면 근거 없이 뭐, 너 경영 잘해 못해 이거 갖고 따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손해를 봤거든요, 네이버에서.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만큼에 대해서 한 20배 정도 이거 소송 들어갈 수 있는, 미국에서 이거 100% 소송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스티브 발머도 비슷한 4% 갖고 있잖아요. 네. 거기를 미국에서 뭐 오너니 너 잘못했는 이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잘못했다고 시인도 하셔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만약 이 프로를 보고 있는 변호사가 있다면 네. 빨리 접촉을 하셔갖고 이해진 큰 건 한번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로 좀 신중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진짜 뭐 돌멩이 던졌는데 뭐 개구리 머리가 터지듯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자체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저는 일면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준 대기업에 올라가면 공시 의무하고 일감 몰아주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71개 계열사가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이제 수소문 해본 바로는 이제 AI니 다른 사업들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뭐를 추진을 하면 다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100% 사실 영업 비밀을 까는 거예요. 지금 네이버에서 추진하는 게 두 가지 아닙니까? 불란서에 있는 음향회사하고 그다음에 유럽의 AI 센터, AI 두뇌 센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다 공시하고 하면은 여기서 진짜 이 빛의 속도로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공시해가 이거 지켜나가, 이게 속도전에 밀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에서 일부러 오너 총수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느냐, 그게 좀 의문이 좀 갑니다. 김재석 기자, 방금 전에 이 최영우 고문께서 이야기하셨던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장이라고 하시네요. 예. 저도 그러면 주장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 약간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장이 얘기가 나온 게,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장이 올해 이제 네이버가 그 준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예고가 돼 있었고, 예? 왜냐면 이제 자산 규모가 그렇게 올라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뭐 네이버도 회사가 준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거에서 뭐 별 불만이 없고, 다만 이제 이해진 의장의 총수 지정 부분, 이른바 동일인 지정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문제 제기를 처음부터 해왔고, 그다음에 이해진 창업자가 직접
그 지정되기 전에 공정위를 방문을 해서 담당자들을 만나고 아마 김상조 위원장도 좀 잠깐 만났던 것 같아요. 만나서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김상조 위원장 쪽에서 보면 기존의 재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상을 갖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재벌들을 어느 정도 뭐 개혁을 하거나 재벌들의 어떤 그런 뭔가 이게 모범 사례 이제 잣대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IT 업체들이, 인터넷 업체들이 그걸 삼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 벌어진 상황은 또 그렇지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와 관련돼서 정말 기사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민원들, 제보들 이런 게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거든요. 공정위에.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비슷한 케이스로 지금 IT 업체 중에 준대 기업된 게 카카오가 있고, 그다음에 넥슨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넥슨의 김정희 대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뭐 우리 좀 언급을 했지만 진경준 검사장한테 뇌물 혐의로다 줘서 지금 재판을 받고 그다음에 징역형까지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네. 무슨 집행유예긴 한 대법원에 지금 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상조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웠을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당사자 앞에서 그 얘기를 좀 조언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론 인터뷰에서 한 거는 모양새는 좋지 않았죠. 근데 그래서 저는 좀 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재용 창업자가 다음 창업자 무슨 발끈할 것까지는 있나. 어떻게 보면 아까 최 위원 말씀하신 대로 뭐 스티브 잡스하고 비교한 것도 대단한 비교 상된 거고,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벤처 창업자들이,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벤처 창업자들이 너무 또 이게 이런 비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피해의식이 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그런데 최영호 고문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라에서 네이버 이해진 의장을 총수를 지정하거나 이런 필요까지는 없다. 빛의 속도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네이버가 얼마 전에 했던 미래에셋하고 주식 막대원은 어떤 형태로 봐야 되는 그것도 겁니까?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왜 다른 문제죠? 뭐 이제 사업을 지금 확장하려는 부분에서 이제 나갔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로 그러면서 플랫폼을 지금 이용하는 걸, 지금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뭐 한 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사업적으로. 근데 총수로 지정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저는. 그러니까 총수의 행위를, 제가 네이버와 미래에셋의 주식 막교환 얘기를 하는 건 총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이해진 의장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정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건 아니냐, 이 질문인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는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총수가 되는 자체가 정부에서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지정하는 장소는 일단 사익 편취를 하지 마라. 두 번째,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마라. 딱 두 개거든요. 총수 지정은 뭐 대기업 지정했던 것들에 이제 순환 출자까지 이제 가는 거지만, 그 부분에 지금 저는 제가 네이버 의장이라도 좀 발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회사를 지금 4% 갖고 있는데 사익 편취한다고 추정을 해서 총수로 그거 못하게 한다고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러면 미래에셋과 네이버에 보면은 미래 사업을 위한 지금 맞바꿈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뭐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사익은 아니고, 특히 지금 이해진 의장이 지금 의장에서 3월 달에 사퇴를 했단 말입니다. 하고서 지금 자기는 CIO라는 거 아닙니까? Chief Investment Officer라고 그랬고, 지금 미국 유럽 등지에 글로벌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러한 오해를 또는 누명을 쓸 것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래도 발끈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영호 고문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총수라는 그 이미지는 워낙 나쁘기 때문에 그 총수라는 이미지를 쓰기 싫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공정거래법상 5조 원 기업 집단의 이제 그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이면 이제 그 대규모 기업 집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공시 의무하고 그다음에 사익 편취하지 말는 일감 몰아주기 하지 마라. 그다음에 10조 이상이 되면은 이제 뭐 상호 출자도 하지 마라, 순환 출자하지 마라,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타 더 이제 좀 복잡한 규제들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전에 공시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은 IT 회사는 사업이 막 빨리 진행되니까 공시를 하면 안 되고 지금 막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이미 대기업들도 다 공시하는데 걔네들은 사업이 천천히 진행되니까 공시해도 되나? 전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김상조 위원장이 한 얘기도 동일한 규제 틀에서 같이 적용되는 건 맞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래서 공시는 저는 해도 된다고 보고 공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의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쓰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그렇게 또 회사가 하도록 길은 열려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공시 문제는 그렇고 총수 일가의 어떤 사익 편취행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도 역시 이제 누구나 다 똑같이 규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이 아니라 더 밑에도 다 받아야 맞아요.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결국 개인이 회사의 어떤 이익을 정당하게 뭐 급여로 받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분 투자한 것에 대해서 배당을 받든지 주가가 올라서 그 수익을 얻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뒤로 빼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까 전에 뭐 회사 물품 뭐 저 식자재 빼먹는 거 똑같은 것처럼 개인이 직접 빼먹거나 아니면 개인 회사 차려가지고 빼먹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런 IT 기업도 컨텐츠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개인이 컨텐츠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해서 컨텐츠 거래해가지고 빼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똑같이 그것도 규제 받아야 되는 거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이제 이해진이 진짜 그 동일인으로 총수로 볼 수 있을 만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냐라는 평가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이버에서는 이해진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안 하려고 했고 이제 공정위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개인 중에서 가장 지분이 많고 4%를 넘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또 경영진으로서 또 이사회 멤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자사주를 이제 일부를 미래에셋에 넘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업무상 어떤 제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서로 그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우주주에게 넘김으로써 의결권을 살아나게 해서 결국은 내 편을 들게 만들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 자사주가 10%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의결권을 살려가지고 이해진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냐라고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해진이 사실상 네이버를 지배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적절한 공정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뭐 잠시만요.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알겠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에서 10.6%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스튜어드 코드십이 발의가 된다면은 그 부분도 그렇게 걱정될 부분은 아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발의가 되고 실효가 된 이후의 문제고 지금 현재 법상에는 네이버와 그리고 이해진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는 것에서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 네이버도 출입하시죠, 김재석 기자.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거 네이버 이해진 의장은 총수가 아닙니까? 저는 내부에서 보면 이해진 의장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네. 무슨 지분을 갖고 있다거나 뭐 이렇게 절대적인 게 아까 국민연금 말씀하셨는데 국민연금은 네이버 지분을 이제 지금 일대 주주긴 맞는데요. 경영권 행사를 안 하겠다고 그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일보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그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분은 굉장히 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진 의장의 지분이 지금 4.3%인가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일부 팔고. 네. 근데 거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자사주까지 포함하면 사실은 엄청난 경영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이해진 없는 네이버는 아마 생각을 못 할 겁니다. 네. 삼성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삼성의 뭐 그건 좀 다른 개념인데 예. 어차피 네이버가 지금까지 회사를 만들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재벌처럼 PI 마케팅을 해서 이해진을 띄운 게 아니라 네이버 내에서의 모든 사업이나 그 회사가 굴러가는 방향 이런 데서 보면 네이버가 절대적이고요. 그러니까 이해진 의장이 절대적인 행사를 한다는 것보다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해진 의장이 뭐를 할 때 밑에서 아니오란 말을 할 수 있을까? 요거는 좀 저는 이제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IT 업체들의 창업자들이 물론 옛날에는 이제 작은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엄청 컸죠. 1세대들이. 예, 지금 뭐 넥슨, 카카오, 네이버 뭐 이제 곧 넷마블 게임즈도 아마 내년쯤엔 다시 일로 준 대기업 집단으로 들어올 텐데. 네. 근데 재밌는 게 그 창업자들이 그동안 대표를 안 받고 이사회 의장으로 해서 한 발 물러나 있었어요. 그렇죠. 예, 물러나 있었는데 사실은 거기는 이제 물러나 있으면 장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삼성처럼 미전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너를 이렇게 서포트하는 조직이 없고 스텝 조직이 없는 거네요. 네, 스텝 조직이 없고 모든 결정을 오너가 그때그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냥 하거든요. 와. 그래서 이런 거에서 되게 거추장스러워해요. 거추장스러워해서 그래서 뒤에 움직일 수 물러나 없는, 있었고 네.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준 대기업 집단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국회에서 한 번씩 호출을 당한 기업입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나 좀 나와주라고 네네. 하는데 그동안은 되게 보면 이제 전문 경영인 대표이사들이 나갔는데 아마 이번에 그러니까 뭐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총수 지정을 절대 반대하는 이유가 앞으로는 총수가 가야 됩니다. 국회. 네. 국회에 이제 당장 이번에 국정감사 때부터 아마 야당이 벼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불러내려고 예. 부르는데 그러면 불러내는 쪽에서 누굴 부를까요? 총수를 부르거든요. 이제 총수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총수로 지정 안 되기를 바랬고 뭐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번 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금까지 이 오너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처벌 차원에서 지정을 한 게 아니고 이제는 기업이 커졌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다 공시하라는 거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투자자 보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지정은 저도 맞다고 봅니다. 네이버는 또 대관 조직도 없앴잖아요. 이번에 뭐 만약에 국정감사 때 이해진 의장 네이버 총수를 나오라 그러면 그거를 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얘기할 사람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관 조직은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네, 아. 있습니다. 저는 그 대관 조직에 총괄하던 사람이 지금 홍보수석으로가 있어가지고 그게 거의 유명무실하게 없어진 줄 알았죠. 그게 뭐 다른 분이 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제 국회 증인 네? 얘기하셨는데 올해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국회에서 예전에는 누가 그 증인을 신청했는지 왜 신청했는지에 대해서 그 공개되진 않았고 이제 그냥 물론 이제 의원들끼리는 알지만 예.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좀 그게 다 좀 투명하게 더 알려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뭐 무리하게 뭐 예전처럼 뭐 이렇게 그 총수들 막 불러내는 뭐 이렇게 해서 창피 주기식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그런 건 없어야죠. 기업 이렇게 경영자들이 그러니까 진짜 뭐 작년에 뭐 이제 그 조양호 회장처럼 뭐 이제 또 그 최은영 뭐 회장처럼 이렇게 그 국가 경제적으로 크게 뭐 영향을 끼칠 만큼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런 거는 굳이 국회에서 불러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해진 회장이 진짜 그것 때문에 많이 됐다면은 그런 거는 이제 국회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제도적으로 해야죠. 사실 우리가 검색하고 언론이라는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민감하죠.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그 네이버를 보고 뭐 근데 지금 네이버는 언론으로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죠. 그러니까요. 안 돼 있는데 사실상 언론 위에 있죠. 예. 네. 뭐 기사들 다 이렇게 그렇죠. 예, 포털에서 뭐 조정하니까. 좀 창피한 얘기지만 기자들 중에는 자기 기사가 네이버에 어디에 걸렸다는 거에 대해서 만세를 외치는 선수도 있고 그래요? 어떤 선수는 참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현장에서 좀 가끔 봅니다. 그렇군요. 저희 아시아경제TV는 네이버에 안 걸려 있습니다. 그 독립언론도 아닌데 왜 안 걸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사는 모두가 다 찾아본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가 보면 오늘 그 대기업 오너들 얘기를 좀 했는데 대기업 분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럴 때 우리가 교육받고 나옵니다. 큰 소리로 무조건 반대해라. 그래서 삼성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이버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많이 방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뭐 방어는 아니지만 진실만 얘기했습니다. 눈치 안 보고 하이킥했습니다. 저 클로징 멘트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기업 오너들은 왜 자신들의 왕국 같은 문화를 만들려고 할까요? 그 부 자체가
본인들만의 힘으로는 이루어진 것 아니라는 사실, 그거를 그분들만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행의 이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